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시fut볼 코리아 잡담 방송 팟캐스트 녹화를 또 진행하게 된 박동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두 분을 모시고 개체 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좀 저희끼리 논의를 좀 했고요. 이제 그 김두훈님, 그 다음에 김정택님 모셨습니다. 네, 각각 두훈님부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편에서 이미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소개를 해야 되나 싶기도 아, 그렇죠. 하고. 1번 보고 오십시오, 여러분. 1번 보고 오세요. 왜 네, 개발자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꼭 왜 보시기 개발자지 바라겠습니다. 말라고 하는지에 네. 대해서 네. 설명했었던 김주훈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그다음에 정택님도 지금 이제 한번 짧게 자기소개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저번에 참여를 드렸고 항상 이제 운 좋게 잉여롭게 현직에서 C++로 코딩을 하고 있는 김정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어떤 뭐라고 할까요? 초보 개발자들의 첫 번째 장벽이라고 할까? 첫 번째 장벽은 반복문인가요? 한 두세 번째쯤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두세 번째 나타나는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고, 제가 뭐 띄워놓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MSD 열어서 이제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면 C샵 언어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하나 띄워놨고요. 여기 있는 이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뭐, 네 가지 기본 원칙이 뭔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C샵 문법을 사용한 소개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C샵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제 그냥 여기 있는 키워드들만 열어놓고 보려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면 여기서 이 지금 MSD 문서에서 말하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은 프린시펄은 추상화, 그다음에 캡슐화, 상속, 다양성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초보 개발자분 제가 알고 만나 뵀던 어떤 초보 개발자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캡슐화랑 추상화가 뭐냐 이런 얘기 자주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제 프라이빗이고 어떤 건 퍼블릭 해야 되냐, 그다음에 프로텍티드는 또 뭐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다양성 이게 한 폴리모피즘이었죠. 저희 영문으로 표현할 때 네. 이게 다양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뭐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새로 뭐 부트캠프라던가 아니면은 독학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무슨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냐 약간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 저희가 오늘 또 얘기해봤으면 하는 키워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게 있는데요. 개체 네. 지향 프로그래밍의 모든 책들을 살펴봐도 항상 얘기 안 하는 주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갖춰야 될 내용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건 얘기를 하지만 음, 그래서 우리가 대체 개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게 있죠.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그 상속이나 추상화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그런 어떤 그 개통도로 예를 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생물의 종 발전 개통도가 이제 음, 최상단에 저희 뭐 그 단세포 생물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척추동물로 분화해 나가면서 인간까지 오는 중간에 다른 데로도 퍼지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래서 최고 루트 베이스는 이제 단세포 생물이고 저희가 인간 객체를 쓸지 아니면 같은 척추동물인 뭔가 개에 대한 걸 쓸지 뭐 이렇게 분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을 설명을 할 때 뭐뭐뭐가 있어야 이게 인간임이 설명이 됩니다. 라는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뭔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얘기하면서 클래스라는 거를 선언할 때 뭐뭐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클래스가 뭔가는 얘기를 항상 안 합니다. 맞아요. 클래스가 무엇인가. 네. 그래서 뭐 바로 여기도 지금 보면 클래스 소개가 지금 링크가 하나 걸려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네. 좀 궁금한데, 두우님도 뭔가 이런 키워드 말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키워드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할 만한 건 없고요. 음, 저는 OP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그렇죠. 왜 그러니까, OP가 나쁜가? 네,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안 하고도 비즈니스 로직은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음, 굳이 얘기하자면 저걸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장점이 확실할 때만 OOP를 저는 써야 된다는 주의인데 저걸 마치 무슨 미신처럼 생각을 하고 OOP를 사용을 해서 굳이 말하면은 비즈니스 로직에 너무 쓸데없는 낭비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음, 들면은 OP를 만약에 상속을 걸어가지고 쭉 그렇게 막 A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쭈쭈 A 다시 뭐 B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클래스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무시해지죠. 어마무시해져요. 말이 안 되거든요. 생성 한 번 하면은 네. 대기가 엄청나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 조금 어, 너무 그러니까 상속에 대한 이점을 잘 모르고 그렇게 좀 OP라는 미신이라고 하기보다도 OP라는 것에 좀 대해서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예, 강해진 것 같다. 너무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조금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쓰시는 음, 분들 자체도 어느 정도의 좀 개념이나 이런 것들 좀 알고 좀 그리고 바이너리가 실제로 어떻게 생성이 되고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이따가 보면은 뭐 비아네스토스 아저씨 얘기해 그렇죠. 인터뷰도 나올 건데 물론 이제 일부러 나올 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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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근데 사실 딱히 뭐 저 네 개의 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기본 개념이라서요. 근데 저기서 음, 추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미신이 너무 팽배하지 않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처음 OOP를 배웠을 때, 그래? 나 닮은 똑같은 클래스를 비즈니스 로직으로 만들 수 있단, 아니, 비즈니스 로직화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제 상속을 잘못했을 경우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뭐 함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음, 계속 붙어서 나와가지고 바이너리 크기가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좀 너무 커져서 동작이 너무 느려진다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아니면은 너무 불필요한 어떤 개체 생성 과정을 더 하게 된다거나. 컴파일 타임을 느린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지 웬간하면은 좀 알고 써라. 음, 그렇죠. 제대로 일단 이해하고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던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운 좋게 본 책 중에 네, 제가 타이핑이 잘 안 되네요. 네, 또 이제 갑자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정보 문화사. 잠시만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객체 지향을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객체 지향이라고 있는데, 당시에는 객체 지향이었죠. 그 책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개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이제 정태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이 책을 제가 지금 들고 온 거거든요. 아, 예, 좋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오해와 혼란에서의 예방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예. 이 책을 쓰신 분도 똑같은 두 분이가 같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이 책의 저자인 그 터커라는 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론 책에도 공저자로 들어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학 교재 같은 거 그렇군요. 하나 쓴 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껍진 않은데 절판돼서 아마 이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어디 국립도서관 같은 데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운 좋게 찾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게 어, 이제 보자. 여기 있군요. 네,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네, 개발에 대해서. 이 책에서 객체 지향 개발이 뭔가요?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객체 네. 지향 개발이 무엇이냐면은 객체 지향적으로 분석해서 객체 지향적으로 설계하고 객체 지향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이제 객체 지향 개발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객체 지향 분석은 이제 객체 지향적으로 분석하는 거 말하고 객체 지향적 설계는 이제 그런 분석에 기반을 설계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책이 이제 C++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클래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제가 아직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가령 C에서의 함수는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다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뭐 함수 파라미터로 받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역 변수일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C++에서는 클래스라는 걸 도입하면서 멤버 변수
멤버 함수, 그러니까 멤버 변수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멤버 함수에는 제약이 붙고 그렇게 접근할 때 디스 포인터를 써가지고 이제 디스 화살표 뭐 이제 컨벤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멤버 변수 접근하는 식인데 그럼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클래스라는 건 객체라는 거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와 함수를 묶은 것을 클래스라고 한다, 객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 부분 이제 아마 영문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저는 이제 그 변수와 함수를 조직화해 놓은 것을 객체라고 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이제 객체를 바라보시는지, 객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혹시 일단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두님 쪽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짧으시면? 저는 아니 먼저 정태님 먼저 말씀해 아, 주시면. 그럴까요?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 객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객체가 뭔지 모르면 객체를 정의할 수 없겠죠. 음,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설계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은 추상화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제 캡슐화가 되어야 되고 음릭성이 있어야 되고 뭐 상속성 뭐 해가지고 뭐 다용성을 띌 수 있어야 되고 이거부터 접근하는 게 잘못인 것 같은데 객체라는 건 결국에 저희가 그 이제 전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단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언가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음, 단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동작, 어떤 단위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개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이게 저는 OOP에서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 이제 PM 단계거나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떤 구성품으로 볼 거고 이 구성품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니까 앞으로 클래스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결정이 딱 찍힌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음, 우리는 이 동작을 할 거고 알아서 만들어 해버리면은 이 동작을 할 때 누군가는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고 누군가는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고 단계가 바뀌니까 열려야 되는 거, 닫히는 거 이게 막 바뀌고 섞이고 조합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게 아닌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라고 하면서 음, 하니까 너의 OOP는 틀렸다 이러고 싸우니까 이제 저쪽도 맞고 이쪽도 맞는 끝도 없는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 뭔지를 딱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음, 이제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단순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그 리스트 같은 거 만들 때 컨테이너를 만들 때 어디까지 추상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리스트에 통용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데이터 덩어리 단위에 대한 추상화된 객체가 하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그 컨테이너 클래스에서 얘를 써가지고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니까요. 그 상태에서 얘가 어느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접근하는 형태만 바뀌는 이런 거를 최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가는 뭐 쓸데없는 게 많이 붙겠죠? 그 컨테이너 형태마다 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 그런 쓸데없는 게 불필요하다. 이거는 메모리를 엄청 잡아먹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컨테이너 종속된 형을 써가지고 옮기는 건 알아서 하시고 그냥 우리가 최대한의 성능과 최대한의 이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아무것도 통합이 안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항상 객체 지향의 객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보는 가고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다 같은 통합이 한 번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인문학적인 문제가 있는 대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둔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정택님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개체지향적으로 분석하고 개체지향적으로 설계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네, 책에서 나오는 게 딱 그거입니다. 이제 분석부터 시작한다. 네, 그다음에 설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는 걸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분석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멤버가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멤버 함수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같은 클래스 안에 들어갔고 그런 걸 이제 뭐 이해하는 방법이랄까요? 네, 생각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개취장적인 코드 작성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아마 정태님이 말씀하신 상황으로 치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계속 사이클 돌면서 분석 한번 하고 설계 한번 하고 아 이거 아닌 듯 하면서 분석 한번 하고 코드 한번 짜보고 다시 설계하고 이렇게 돌아야 저는 되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아까 전에 앞전에 처음에 얘기 드린 부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수식을 예쁘게 써서 이 멋진 수식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걸 볼 생각은 하는데 그 수식이 어떻게 정리되고 그 안에 들어간 기호들이 어떻게 모두에게 가급적 최대한 쉽게 이해가 되는 공통적 형태의 그런 단어들로 조합해가지고 이 수식을 완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두 번째가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남이 쓴 수식이 남이 쓴 수식이 무슨 애니그마에서 튀어나온 암호문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음. 아키텍처적인 부분. 근데 이게 또 참 아키텍처라는 게 하고 처음부터 적용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사실 팀의 구성이라고 할까요? 개발 네, 조직의 구성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왜냐면 어느 네, 좀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이제 뭐 리드를 맡고 계실 상황이고 또 이제 아예 그런 걸 모르는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팀에 있을 수 있고 되게 맞습니다. 그런 스펙트럼을 고려해서 이제 써야 되는 용어라던가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문제는 네, 그게 또 이제 규모라던가 가령 이제 저희 뭐 한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 넘어가면 또 용어가 달라가지고 네,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협업할 때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댑터가 안 맞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약간 폭력적이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그 데이터의 어떤 형태에 대한 그런 아키텍처 자체는 누군가가 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쓸까에 대한 파생을 하면은 어차피 이제 결정된 형태가 일부는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논의가 쉽게 될 텐데 그 모든 게 없는 상태에서 폭력적으로 다 같이 자기의 그 주장을 실을 수 있는 형태의 OOP는 항상 충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두우님 혹시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어, 일단 객체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객체에 관해서는 그냥 제가 심플하게 말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보는 이제 C++의 헤더나 이제 소스 안에 있는 그런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객체 정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객체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그 정의에 의해서 데이터가 있는 어떤 하나의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게 맞아요. 음. 실제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되어 있는 이제 메모리 로케이션이다.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객체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마찬가지로 다른 언어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컴파일링을 하는 언어든 뭐 인터프리팅을 하는 언어든 뭐 다 똑같을 텐데 음, 결국에는 이제 C++ 같은 거 이제 분석을 이제 메모리를 이제 뜯어보면은 실제로 그 만약에 이걸 내가 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이제 클래스 통째로 하고 싶은데 사실 거기에 있는 함수들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은 인메모리에 있는 안에 있는 것들은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대상이 안 돼요. 오로지 데이터만 그렇죠.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령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네임이란 변수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고 age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이제 그뭐 say hello 같은 멤버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시리얼라이제이션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음, 이제 단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OOP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데이터예요. 무슨 데이터를 이 객체에다 집어넣을 거냐, 음, 무슨 데이터를 정의를 해 놓을 거냐, 그렇죠. 목표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묶을 거냐. 저 음, 그것도 포함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정책님 얘기 듣고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사실 그 말도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아키텍처적으로 이제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키텍처 자체는 사실 비즈니스 로직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 비즈니스 로직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 구조 설계 이런 거에 조금 더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까 정태님 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의 목적을 고려해서 아키텍처 설계하는 거고 프로그램의 목적이면 당연히 비즈니스 로직이니까 그렇죠? 둘이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연관을 가지고 네, 이미 분석 단계에서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되겠군요. 음.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객체를 정의하는 것들은요. 제 기억상에서. 네. 지금 정태님께서 이제 개체의 어떤 논리적인 정의, 그 다음에 두호님께서 개체의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개체라는 거는 이제 변수랑 함수를 서로 연관 있는 애들 묶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정의들을 가지고 이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먼저 이제 나오는 게 이 추상화입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 아마 앱스트랙션을 이제 이걸로 바꿔놓은 거겠죠? 잠깐 살펴볼까요? 예. 원래 용어가 아마 ENUS로 바꾸면 원래 용어가 나올 건데 네, 앱스트랙션이 폰트가 좀 맞습니다. 좋지가 않네. Abstraction, Encapsulation, Inheritance, Polymorphism. 네, 다시 좀 불편하니까 우리말로 돌아가도록 하죠. 네. DR. 네, 이렇게 돌아왔고요. 이 추상화, abstraction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이 abstraction이라는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클래스 정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이 이제 abstraction을 마무리하는 거고, 근데 그런 정의를 어, 여기서는 abstract를 썼고 보통 저희가 자바라던가 이런 데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완전 C++에서 abstract 클래스 멤버 함수 중에서 이제 미정의된 부분이 있는 것들, 어떤 공백 영역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추상화에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저는 추상화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행위가 추상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님이나 정택님 어떻게 한 분 또 각자 추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사실 동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아, 네, 똑같군요. 오케이. 그러면 정택님은 또 약간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아마 같은 결일 겁니다. 다 같은 결이고 이게 보통 사전적 정의로 이견이 없는 상태로 정리가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음, 근데 저는 이제 추상화라고 하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객체들의 무엇을 얘기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저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아마 들어오기 전에 살짝 그 먼저 주제 확인하면서 얘기 드렸던 대로 개통도를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종의 개통도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깔아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이게 상속을 트리 형태로 하면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의 개통도만 볼지 아니면은 척추동물의 개통도를 만들지 아니면 그냥 생물이라는 전체 카테고리의 개통도를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딱 해봤을 때 이게 부하가 다르고 어느 이 부하를 컴퓨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얘를 추상화를 뭉뚱그려 놔야 안전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인간 종 특성만 나누면 돼. 그래서 인간 종 특성을 나눌 거니까 어떤 인간이 어떻게 분화되는지 이게 그냥 유러피안인지 한국 그 아시안인인지 아프리카인인지 정도를 크게 뭉뚱그릴지 아니면은 우리는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 사람은 유러피안이지만 어디의 유러피안이다. 뭐 산악 지형에 있는 뭐 그런 스위스 같은 데의 사람이다. 스위스 인종은 어떻다. 이런 정도로 깊게 들어가서 할 거라서 이제 어디까지의 데이터를 최상단 추상위로 놓고 생각할지 인간의 종의 끝에 있는 뭐 루시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최상위 루트로 보고서 작업을 시작할지 아니면은 아메바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특성과 엔티티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결국 이제 어, 지금 정태님 말씀하신 건 이제 좀 더 분석 쪽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제 네,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뭐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룹핑을 할 거냐, 묶어줄 거고, 얘네는 서로 관계가 어떻고, 그다음에 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을 거고, 이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
이제 아마 학부 수업에서 메시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정태님 얘기해 주셨다고 느꼈거든요. 네. 맞을까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상화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캡슐화군요. 캡슐화. 캡슐화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머리를 또 굴려봐야겠군요. 아, 근데 결국에 캡슐화도 그 추상화 단계에서나 이렇게 아까 그 두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비즈니스 로직이 없으면은 논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음, 그러니까 저희가 비즈니스 로직이 상호작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데 이 객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옆 클래스에서 얘를 봐야 되는데 얘가 추상화 단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소 구조가 여기에 같은 계통도가 아니니까 퍼블릭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 이거를 바꾸고 싶다면은 따로 또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만들 건가?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건가 안 만들 건가로 이거를 오픈을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게 음, 없이 그냥 얘는 무조건 내부 속성이니까 다 가려 이래버리면 이제 전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캡슐화를 할 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정보 은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러니까 네, 얘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저희가 개체지향이란 키워드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 아직 한참 프로그래밍을 배워나가는 분이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로 좀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싶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숨겨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결정되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캡슐화에 대해서는. 네, 그 네. 제가 저기 너무 먼저 떠들어서 혹시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저거죠. 우리가 어떤 동작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냥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작에 대한 표현을 어떤 함수 같은 거나 이제 클릭 객체로 이제 묶어놓은 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캡슐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거를 뭐 내부의 기능을 숨기고 뭐 메서드마다 다 뭐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까 동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보 언닉에 관한 이제 그 정보의 접근 액세스 권한을 주는 거죠. 음,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에서는 뭐 내부 함수다. 그러면 이게 프라이빗이겠죠. 그리고 퍼블릭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함수들은 이제 외부에서 내가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뭐 인스턴스화된 그 변수에서 이 뭐 함수를 접근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이제 결정하는 요걸 이제 볼 수 있냐 볼 수 있으면은 퍼블릭이고요. 볼 수 없으면은 아니 뭐 프라이빗이겠죠. 그렇게 이제 막상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보 은닉의 측면에는 뭐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렇게 음, 그냥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캡슐화는 사실 어떤 행동에 대한 명세라고 그냥 보는 게 가장 음. 맞는 정의일 것 같습니다. 두분님 말씀 이제 확실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저희가 보통 함수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사전 조건이 있고 어떤 함수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 조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켜서 이제 멤버 함수들이 작성될 거라는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제가 있는데, 그런 사전 조건, 사후 조건을 다 지키면서 동작시키는 방법은 이제 멤버 변수들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멤버 함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도록 서브루틴을라던가 뭐 이런 걸 해서 점프했다가 다시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캡슐화. 제가 이제 여기다 뭔가 구현한다면 저는 아까 이제 개체라는 거는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와 함수의 묶음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함수가 그러니까 변수와 함수 중에서 함수 쪽에 좀 초점을 두는 설명일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멤버 함수가 있으면은 그 멤버 함수가 멤버 함수만이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CEO 치면은 불필요한 전역 변수에 접근하지 않는 안전한 코딩 방법이다.
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다른 변수에 접근하지 않는 멤버 변수에만 접근하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안전한 코딩 방법이기 때문에 캡슐화를 한다.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할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다가 또 생각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결국에 컴퓨터가 상태 기계잖아요. 이 상태인 거를 명령을 여기 넣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안 바뀌어야 내가 나머지 코드를 짠 게, 그러니까 너가 중간에 임의로 들어올 거면은 내 내부의 모든 거를 알아야지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잠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 지점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야 되는 게 무언가. 그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초보자분들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정보를 가리는 것부터 잘 생각해 보면은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 정보를 다루는 변수가 있다. 이런 거 함부로 공개돼 있으면은 아무나 다 보겠죠? API인데 이제 뭐 그 사람의 이름, 나이 뭐 이런 거가 공개돼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확실한 무언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보면은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안 좋다.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흐름이 바뀌면 안 된다 같은 것들을 위주로 그 이제 접근에 대한 개방 개폐 여부. 이거는 이 타이밍에 바뀌어도 되니까 열리고, 이거는 이 타이밍에 바뀌면 안 되니까 닫아놓고, 이걸 상속 단계로 나눠서 윗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접근해도 되니까 그냥 쓰고, 아니면은 밑에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하면은 좀 빨리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상속, 인헤리턴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여기서 되게 잘 쓴 문장인 것 같아요. 이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앱스트랙션을 기존에 했던 추상화를 바탕으로 새 추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반으로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잘 쓴 표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상속이라는 건 코드 재사용이다. 저희가 개체 지향을 하는 궁극적인 이렇게 추상화하고 캡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안전한 코딩도 있겠지만은 코드 재사용 이제 특화하기 위해서고 상속은 그걸 쓰는 한 이제 코드 재사용의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저는 일단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상속 관련해서 뭔가 더 얘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드 재사용성은 이미 C부터 가능은 했습니다. 근데 음, 형태가 안 좋았죠. 무엇인가 하면 매크로가 재사용이거든요. 항상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키워드로 된 그 함수 문장이나 아니면은 뭔가의 어떤 반복적인 문장들을 다 찍어줬죠. 재사용성으로. 근데 이게 쓰기 불편하다 어쩌다를 떠나서 저는 디버깅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C도 그걸 흉내내서 할 수는 있는데 매크로로 만든 애들은 그 이제 디버깅을 시도를 하면은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C++ 코드에다가 매크로 박아 놓으면은 디버그 하다가 화가 이빠이 왔는데 아 이런 표현이 안 좋군요. 일단 어쨌건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오는 치밀어 오르는 경우를 몇 번 겪는데요. 변수가 안 보여서. 근데 이제 상속을 통해서 만들어 두면은 메타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두면 브레이킹이 걸리거든요. 브레이크가.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걸 보이게 하는 그게 가장 이제 초보자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태님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네릭 프로그래밍 쪽으로 약간 얘기를 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C++로 치면 템플릿이고 C로 치면 매크로인 거죠. 가령 뭐 네. 스택 코드 같은 거를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가령 이제 정수를 위한 스택을 만들어 쓰고 뭐 플로트를 위한 스택을 만들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동적으로 뭐 아니 컴파일 타임에 만들어서 실행하는 경우를 아마 정통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네릭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면은 또 얘기가 이것저것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은 살짝 생략을 하도록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처음에 모를 때 내용물을 보기 좋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 모를 때 내용물을 보기 좋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아, 네. 네, 잊어버리시죠.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 돼서 저희 시간상. 아니면 그게 아니라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은 상속이라는 거는 처음에도 제가 잠깐 그 시작 전에 제가 언급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 C++나 다른 객체 지향 언어, 특히나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 돼서 엑스큐터블 형태로 돌아가는 어떤 바이너리가 생성되는 친구들. 네. 가령 예를 들어 뭐 C는 빼죠. C++, 뭐 자바, 뭐 이런 기타 등등등등, 막 이런 친구들. 어, 그 이런 친구들의 가장 이제 이런 친구를 쓸 때 가장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불필요한 상속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음. 좀 그거를 좀 사실은 오늘 좀 깠으면 좋겠는데 좀 까는 건 좀 그렇고 아무래도 이 상속이라는 데서 굉장한 그 OOP의 매력이 있겠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잘못된 믿음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음. 파트에서 가장 잘못된 믿음이 많이 나온 것 같고 꼭 여러분들이 저는 좀 부탁을 그냥 뜬금없는 부탁이긴 하지만은 상속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라는 거예요. 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비즈니스 로직 혹은 내가 어떤 이 프로그램을 짤 때 굳이 내가 상속을 써야 되느냐. 상속을 쓰는 거는 사실 우리 C샵 같은 데 보면은 그 저기 그 베이스 클래스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구조로 그냥 쭉 내려오잖아요. 사실 그 네네.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컴파일 하다 보면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컴파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바이너리 크기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면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작성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바이너리를 그렇죠.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저희 뭐 그 땅굴 식물 캐듯이 줄줄이 이제 엮여 나오는 그런 줄줄이 모양새가 되죠. 엮여나오는 그쵸 그런 식으로 음. 근데 과연 내가 헬로 월드를 찍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걸 음. 생각을 해보면은 어, 상속이라는 이 속성이 좋은 속성인가? 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오피 쓰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음. 맞아요. 지금 두우님 설명을 저도 약간 좀 되게 인용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를 상속부터 생각하지 말고 코드 재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코드 재사용이라는 측면부터 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속은 그냥 되게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코드상으로 작성할 때. 하지만 이 상속이라는 행위 자체를 코드 재사용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그럼 내가 이 코드를 재사용할 건가? 아니면 다시 좀 약간 다른 새로운 걸 짤 건가?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설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다시 또 분석한 게 맞나 살펴보게 되고 어떤 반추하고 회고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개체지향적인 분석이 개체지향적인 설계다라고 저는 약간 첨언을 하고 싶네요. 같아요. 네. 상속만 생각하지는 마라. 그리고 C에서도 당연하게도 코드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인클루드 말 같다 그냥 인클루드 해가지고 헤더 넣어놓고 거기다 바이너리 넣어놓고 그냥 내가 이제까지 잘 만든 함수들 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다시 불러다 쓰는 것도 사실 재사용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재사용에 대한 생각을 이 상속을 통해서의 꼭 상속을 통해 OOP를 쓰는데 꼭 상속을 통해서의 재사용이 아니라 그 상속이 아니고서라도 재사용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 속성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은 있습니다. 빠지기 쉬운 트랩 어, 중에 하나다. 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속 외적인 사용법에 대한 정리가 바로 그 GOF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패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속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재사용을 할 거냐에 대한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떤 패턴 공부나 이런 구조 공부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같이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 음.
저는 오히려 조금 약간 패턴을 멀리하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게 음, 몸으로 습득하는 과정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겠네요. 패턴보다는 그냥 다른 저희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함수 형이 될 수도 있고, 저희 아까 잠깐 얘기한 제네릭 프로그래밍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추상화를 하지 않는 코드는 어떤가? 옛날 어떤 고대 원시 C 코드는 어떻게 생겼었나? 뭐 이런 게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즘은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어, 고프 패턴 자체는 자바 때문에 생긴 패턴, 그러니까 자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UML 같은 거 이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그러니까 UML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자바거든요. 네. C에서는 굳이 그게 잘 먹히는 그 패턴인 UML 분석을 해도 C++는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혀 비동기 쪽으로 움직이는 뭐 피스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가령 넣어서 쓸 때 굉장히 좀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예. 저는 이 고프 패턴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 맹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고프 그쵸? 패턴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이 고프 패턴 얘기 나오면은 이게 거의 자바 쪽에 많이 저는 치우쳐져 있는 그 패터나이제이션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고프 패턴에 좀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매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걸 듣고 아 저게 맞나 보다라고 맹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발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는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생각이 다른 것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키워드를 그분들이 가장 손쉽게 문서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에서는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워낙 많이 검토가 된 내용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일단 자바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 상속성 탭 이렇게 연결되는 거 딱 보고 질려가지고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구조를 제가 딱 보고서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음, C++로 일부러 넘어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보자분들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시니어화에 대하도 있지만 이게 일감을 주고 있는 저희 이제 사업팀 이런 어떤 프로그래머가 아닌 비프로그래머 직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접근해야 되나 평소에 자기가 공부할 때 접했던 언어가 아닌 무언가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에 대한 어떤 일종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패턴들은.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제 공유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태님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게 네.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음, 맞아요. 그냥 지금 저희가 디자인 패턴 얘기하면 바로 무조건 디자인 패턴을 하라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저나 이제 두우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것저것 고루고루 보셔야 네. 된다. 네, 콩밥도 드셔야 된다. 약간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심지어 그 뭐 방사능 녹차도 먹을 수도 있고요. 네. 떡도 먹을 사실 수도 있고요. 뭐 먹어봐야죠. 별게 그렇죠. 다 들어와요, 별게. 예.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물론 그 흔히 말하는 디자인 패턴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약간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네. 맞아요. 패턴을 공부하는 건 저도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좀 돌이켜보면 학생 때 디자인 패턴 너무 빨리 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그것만 보게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더 같이 보고 그랬으면은 제가 이런 언어의 패러다임 같은 것들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바로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저희가 아까 자바를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것들 뭐 C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는 개체 지향적으로 작성하는 거를 강제를 하잖아요. 네. 무조건 클래스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두분님께서 땅굴 식물처럼 나오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셨지만은
이제 그렇게 강제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시야를 가리는 측면이 있다. 바로 디자인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는 네. 시야를 넓게 가지려면 이것저것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다. 콩밥도 드시라 뭐 이런 아, 얘기를 맞죠. 한 거였고요. 경험을 해봐야죠, 일단. 네. 일단 그 어떤 하나의 이걸 할 때 객체장 할 때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다룰 때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만 너무 매몰되면은 아까 동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짜 거기에만 딱 매몰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패턴들이나 뭐 이런 거에 그냥 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 이외에 이제 자주 쓰는 것만 저희가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목매달지 말고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넓은 인사이트를 위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좀 보고 그래서 다른 패턴들이나 아니면 다른 패러다임들 좀 그런 것들 지켜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그 프로그래머로서의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약간 좀 자세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패턴에 남들은 목매다른 어떻게 추상화했나 분들이 이런 거. 예, 패턴에 목매다른 분들이 이제 책에 있는 그 선언 그대로 안 쓰면은 상당히 이제 그 방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일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많이. 그리고 이거 OP 하는 사람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OP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상속이나 추상화나 캡슐화나 다양성 이런 거에 목매달아 가지고 진짜 정신병자처럼 아, 예. 정신병 걸린 사람인 것 마냥 이거를 굳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런 만약에 리드나 혹은 이런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정신병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분님이 얘기 꺼낸 겁니다. 절대 누구를 특정 인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 곧 아니에요. 나온 예.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말려주십시오. 진짜 제발. 이거는 네. 어 되게 사람 엄청 피곤해져요. 이거 하나 분석할 때마다 이거 이 OP 쓰면서 뭔가 클래스나 객체를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분석의 비용이 그 비용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마무시하죠.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급격하게 네, 불어나죠.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제곱 이상으로 불어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잡담이니까 살짝 프로그램 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값어치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빠를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저희가 이 객체에서 지켜야 될 값어치가 무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똥이 될 수도 있고 죽이 될 수도 있고 밥이 될 수도 있고 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그걸 만드는 순간에 만드는 사람이 그냥 결정한 대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절대 규율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독선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음. 예 이제 많이 안 좋은 표현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음. 네. 저희가 시간상 지금 정신병자 얘기로 넘어갈지 다양성까지 다룰지 지금 저는 되게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다양성은 그 여러분들의 조사에 맡기고 어차피 사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즐거운 잡담을 위한 정신병으로 넘어가시죠. 다양성은 언젠가 또 다른 분들과 개체지향 얘기할 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다양성도 되게 설명할 게 많거든요. 근데 엄청 저희 시간이 많죠. 한정돼 있기 많아요.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것은 이 비아네 스토리 폭로하는 15불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글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코코넛 이런 양념님이라는 분께서 해주셨고 네, 되게 이상한 검색 히스토리가 나왔는데 무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때는 이제 1998년 1월 1일 이제 15불의 창시자인 비아네 스토스톱이 이제 IEEE 컴퓨터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7년간 경험을 들으면서 개체지향 설계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공유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아, 연기하려니까 안 되네. 이거 지금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 제대로 말이 안 되네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비아네 네. 스트룹 씨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꾼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네. 네. 당신이 도착하기 전까지 마침 그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기억하시죠? 다들 C를 쓰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C를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대학들도 C를 너무 잘 가르쳤어. 학부만은 졸업해도 경쟁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어요. 문제요? 네. 네, 문제 뭐 코볼이 한창 대세였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내가 코볼 프로그래머였으니까요. 초창기에 이 사람들은 네, 초창기에 이 사람들은 말이야 거의 간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데미갓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제 네. 급여도 높고 귀족처럼 대우받았어요. 하하, 그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에 신물이 난 IBM이 프로그래머 양성에 수백만 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개나 소나 이제 도그나 카우나 나 프로그래머요 하는 놈들이 길거리에 차고 넘칠 때까지. 내가 그 일을 그만둔 이유가 그거예요. 불과 1년 사이에 급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자가 더 돈을 많이 받을 정도예요. 네. 네, 너무 연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네, 어느 정도까지만 읽고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네. 읽으려면 저희가 또 시간이 한두 시간 더 모자라죠. 해야 되니까. 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있잖아, C 프로그래머들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가 이 균형을 조금 바로잡기 위한 작은 음모를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배우기 어려워서 그 누구도 넘쳐나는 양산형 프로그래머로 이 시장의 바닥으로 처박을 수 없을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이 아이디어의 일부는 X10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X 윈도우 알죠? X 윈도우는 정말 개 같은 프로그래밍 그래픽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360이라고 아마 읽었던 것 같은데 선 360 것들에서 것들에서만 겨우 돌아갔지. 거기에 내가 원했던 모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창 기계하고 복잡한 문법에 불분명한 함수, 어설프게 흉내낸 개체 제한 구조까지. 지금에 이르러서도 순수한 X 윈도우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 모티프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농담이시죠? 아니요, 눈꽃만큼도 이제.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유닉스는 C로 쓰였어요. 그 때문에 C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라도 쉽게 시스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메인프레임 시스템 프로그래머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기억하시죠? 전 분명히 아까 전에 코볼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지만 당연하죠. 그게 네. 내가 하던 일이었던 걸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좋아요. 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자신이 유닉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놔야만 했어요. 그 둘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어주는 시스템 코드를 전부 은닉시켜서 말이죠. 이거라면 고작 도스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꽤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의 이 본체가 나옵니다. 네. 나는 시간을 충분히 줬어. 이쯤 되면 거진 사람들도 C++ 프로그래밍 언어가 완전히 시간을 버리는 짓이라는 것쯤은 스스로 깨달았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나로서도 이것만큼 인정하지 않았었군. 그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내가 예상한 것에 비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네, 정확히 정답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죠. 네, 여기까지 됐고 바로 이제 보면은 전부 농담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려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그야말로 뇌가 반쪽만 남아있는 사람도 개체지향 프로그래밍이 허구이며 반직관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 정도 눈치챌 수가 있었을 텐데요. 라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사용성 있는 코드, 자기들 코드가 실제로 재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긴 한가? 그런 소식을 언제 들어봤냐? 라고 이제 블레임을 막 하는 거죠. 매번 새로운 거 만들 때마다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재사용을 어딘가로 벌려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약간 저희가 모르는 회사의 사례를 듣는데 그분들께 정말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제 코드 재사용이라는 것에 빠져서 실수로부터 배운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겉으로 그리고 보자. 네, 여기 있군요. 문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기들의 주요한 골칫거리들을 쉬쉬해버린다는 것이고 3천만 달러 손실을 주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꽤나 애먹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결국에는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들었다.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개체지향이 먹힌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두훈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나오죠. 우리가 최초의 C++ 컴파일러를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 회사 AT&T에서 말이야. 내가 헬로월드 컴파일러 실행 파일 크기를 보고 정말 내 눈을 의심했어. 이제 2.1 메가바이트
이제 이때 이 1998년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좀 큰 크기였다는 얘기겠죠. 거의 이테라 같은 느낌이죠. 저 정도면. 네. 컴파일러도 그새 많이 발전하지 않았느냐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GCC 최신 버전 다시 한번 컴파일해 보세요. 이제 뭐 그런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코드 재사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열심히 블레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C++ 언어가 너무 복잡하다. 이 C++에서 지원하는 게뭐 템플릿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체 지향도 지원할 수 있고, 하려면은 뭐 옛날에 C 스타일대로도 쓸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코드 재사용이라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개체 지향적으로 작성한다는 게 비논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된다. 이 언어의 기능을 배운 사람들은 다 그 언어 기능을 쓰고 싶어서 미쳐버리는 것 같다. 정신병자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이게 사실 그것도 있잖아요. 헤더를 CS 쓰는 것만큼 조금만 넣고 명령도 최소화로 하면은 이름은 C++이지만 C 스타일의 자그마한 것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일단 헤더를 다 그 인클루드 시켜버리니까요. 네, 이런 내용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약간 이걸 볼 때 느끼는 점은 그 여러 가지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코딩하는 방법. 네, 아주 불후의 명저입니다.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또이 그 빙신이 검색을 약간 좀 안 좋게 해줬는데 구글 유지보수하기 어렵게 코딩하는 방법 하면은 이제 책 이게 무료책입니다. 무료책이고 평생 개발자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이거 사실이 아니지라고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제가 이걸 하는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은 저희도 1시간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이 얘기를 끊어야 되는데 이거 3부작 정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스포일러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 뭔가 접는 게 있습니다. 접는 게 있고 여러분들 요거를 꼭 이제 인터뷰 쭉 보신 다음에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릴 때 제가 링크를 같이 올릴 거라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저희가 뭐 오늘 잡담하면서 얘기했던 매몰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들 했고 개념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은 이제 매몰됐을 때 어떻게 돼버리는가 그리고 C++이 참 매몰되기 쉬운 언어인 것 같다라는 것도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아까 두 분이 비즈니스 로직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사실 그런 비즈니스 로직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하는 걸 자주 하고 자주 분석하고 자주 설계 다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제 코드에만 매몰돼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업무 일지를 쓸 때는 못 느끼는데 한 분기 지나 보니까 내가 왜 이 작업만 했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뭐 언어 문법적인 거라던가 이런 코드의 모양새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런 매몰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반추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자 요 정신병자 얘기를 해봤습니다. 꼭 읽으시고요. C++ 공부할 때 이것 먼저 읽기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사실. 사실 저게 되게 저희가 그러니까 C++ 개발자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패턴, 그러니까 이제 학습이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C++ 개발자로 살아오면서 그 당연하게도 그 어떻게 보면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C++ 개발자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C++ 쓰는 개발자면은 무조건 한 번은 겪어보는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처음 보면은 네. 저거는 진짜 저 비안의 아저씨가 진짜 본인의 그러니까 저게 진짜라고 하면 리얼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엄청난 충격과 공포. C++ 한 2년 동안 쓰신 다음에 딱 2년만 쓰신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가지고. 방사능록차 한 100사발 마신 기분. 그러니까요. 코딩 못 하실 겁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더 많은 분들이 C++의 함정에 빠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분들과 이 인터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얘기해서 오늘은 또 개체지향 얘기하려다 갑자기 너무 방향전환을 해버려가지고 좀 깔끔한 진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녹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시죠.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